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 맨발로 다니는데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다니냐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치과 의사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얼마나 신발을 많이 준비해 왔는지 한 300켤레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 신발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멤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력 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찍으면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크루즈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뭐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1000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이에요.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냐면요,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르는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내가 명동에,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4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요,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3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1살, 2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대는데 그게 뭐 딱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를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데 물 이렇게 내려와갖고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에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부가 되니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을.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얘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1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년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년아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줘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 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 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에 좋아하는 음식은 도너츠예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뭐 모든 요즘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가 생각해 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네안데르탈인 무슨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6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 게 아니고 배운 사람들 게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무슨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다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2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 전에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가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거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2,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 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 맨발로 다니는데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다니냐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치과 의사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얼마나 신발을 많이 준비해 왔는지 한 300켤레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 신발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리고 참 얘네들이 신기한 게 우리가 다시 좀 잡아봐. 한 20군데에 그 드론으로 측량을 해놨는데 숲이니까 우리가 못 찾아 다음날. 그럼 얘네들이 다 뛰어가고 자기네들이 다 알려주는 거.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내자들. 예. 저하고 김정빈 교수가 또 가는 거예요. 저렇게 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알려줘요. 참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 지금 하여튼 보는 건 다 우리 땅이에요. 보는 거. 그러니까 1000만 평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주교님께서 신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그 한가운데다가 또 쓰는 거예요. 세인트 베네딕투스 세미나리움이라고 제 본명으로 신학교를 짓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don't do this 제가 주교님한테. 근데 주교님 계속 쓰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개미산이야. 잡아봐요. 이 개미산인데 개미가 10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개미가 1000년 동안. 그런데 개미들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물이 있는 데다가 집을 져요. 그래갖고 입으로 물하고 흙하고 개 갖고 저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개미산에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요. 나무가. 이게 한 나무야. 이 크기가 화면으로 봐서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런 개미산이 우리 카사리아 땅 안에 한 2000개도 넘어. 근데 우리는 이 개미산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무너뜨릴 거예요.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미산 꼭대기를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한국의 아카시아하고 규모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움브렐라 툴이라고 우산나무 같은 거, 또 이 바오밤 나무 큰 게 있어요. 그걸 이 2000개가 넘는 개미산 꼭대기에다 나무를 기가 막히게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딱 카사리아 땅만 들어가면은 이게 우주에 온 기분이 들게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이 나무도 참 재미난 게 이 동네 애들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이 한 가정에 400그루는지 500그루를 키우게 할 거야. 여긴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 움브렐라 트리, 아카시아, 자카란다 나무,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을 400개 내지 500개가 한 가족이 키우게 하려고 그래. 한 500그루 요 가족, 여기 500그루, 소나무 500그루 요 가족. 그래갖고 하나에 1과차씩 줄 거예요. 1과차라는 건 얼마냐? 100원. 100원. 400개를 키우면은 400과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과차를 주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학비가 얼마냐면 20과차야. 1년만 키우면은 애들 학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 그냥 여기 막 키우라고 그러면 안 돼. 장학금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평 전체 아프리카의 모든 나무들을 잘 키워서 거기만 가도 이 숲치유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국가, 잠깐 잡아봐요. 참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이게 국가 도로야. 그런데 중국 아이들이 와갖고 구리 실는 차들이 다녀갖고 도로를 다 망가뜨렸어. 그래갖고 비만 오시면은 진흙탕이 돼. 그리고 국가도로인데 아예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녀.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요 길, 요 무프리라나부터 은돌라까지 대통령이 길을 깔아줘요. 우리 땅이 있는데 길을 깔아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국제공항이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우리 30분 거리로 우리 카사리아로 국제공항이 옮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이제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이코시티 카사리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학교 기공식 때 꼭 오시겠다고, 거기에 한국에서 오신 그 황 신부님 꼭 오시라고, 그때 만나자고 그래갖고 제가 이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꼭 이틀이라도 갔다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을인데, 잡아봐요. 여기가 이제 그 임마누엘라라는 수녀님이 16년 동안,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죠. 한 자카란다 농장이야. 여기가 80만 평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산이 없어요. 전부 전국토가 평지야. 근데 전국토가 평지인데 1500m에 있는 평지예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요 기숙사를 지을 때 나를 만난 거예요. 요게 남자 기숙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업학교는 내가 좀 중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긴 지금 누가 있느냐면은 수도에 프란치스코 남자 수도의 수사님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고, 내년에 신학교를 지으면은 들어오려고 12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갖고 2년 동안 20만 평의 농토를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다 옥수수 농장이에요. 지금은 건기에 갔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물을 다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건기 때도 농사를 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20만 평에 이렇게 자, 잡아봐요. 이 옥수수를 끝도 없이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옥수수를 잘라갖고, 옥수수하고 콩하고 잘라갖고 사일리지라고 소 먹이 그거를 만들어갖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농장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정도 되면은 이 농장도 정말 잠비아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자, 저것도 잡아보세요. 요거는 운물이에요. 운물 하나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운물은 보나샘이에요. 이게 왜 보나샘이냐면은 미국에, 이분도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미국 육군 대령이야. 대령, 의사면서 대령인데 막내딸이 있는데 이 딸이 수의과 다니다가 휴가를 가갖고 뭐 MTV인가 ATV인가 오토바이 타다가 계곡에 떨어져서 죽었어.
여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그 딸을 문제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 맨발로 다니는데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다니냐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치과 의사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얼마나 신발을 많이 준비해 왔는지 한 300켤레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 신발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멤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력 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찍으면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크루즈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뭐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1000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이에요.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느냐,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르는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내가 명동에,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4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3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1살, 2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대는데 그게 뭐 딱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를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데 물 이렇게 내려와갖고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에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부가 되니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을.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얘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1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녀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녀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줘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아,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 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 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싸기도 싸죠. 네,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예요. 좋아하는 음식은 도너츠예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모든 요즘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가 생각해 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네안데르탈인, 무슨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 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6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 게 아니고 배운 사람들 게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다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2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 전에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거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 맨발로 다니는데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다니냐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치과 의사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얼마나 신발을 많이 준비해 왔는지 한 300켤레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 신발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그리고 참 얘네들이 신기한 게 우리가 다시 좀 잡아봐. 한 20군데에 그 드론으로 측량을 해놨는데 숲이니까 우리가 못 찾아 다음날. 그럼 얘네들이 다 뛰어가고 자기네들이 다 알려주는 거.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내자들. 예. 저하고 김정빈 교수가 또 가는 거예요. 저렇게 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알려줘요. 참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 지금 하여튼 보는 건 다 우리 땅이에요. 보는 거. 그러니까 1000만 평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주교님께서 신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그 한가운데다가 또 쓰는 거예요. 세인트 베네딕투스 세미나리움이라고 제 본명으로 신학교를 짓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don't do this 제가 주교님한테. 근데 주교님 계속 쓰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개미산이야. 잡아봐요. 이 개미산인데 개미가 10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개미가 1000년 동안. 그런데 개미들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물이 있는 데다가 집을 져요. 그래갖고 입으로 물하고 흙하고 개 갖고 저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개미산에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요. 나무가. 이게 한 나무야. 이 크기가 화면으로 봐서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런 개미산이 우리 카사리아 땅 안에 한 2000개도 넘어. 근데 우리는 이 개미산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무너뜨릴 거예요.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미산 꼭대기를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한국의 아카시아하고 규모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움브렐라 툴이라고 우산 나무 같은 거, 또 이 바오밤 나무 큰 게 있어요. 그걸 이 2000개가 넘는 개미산 꼭대기에다 나무를
기가 막히게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딱 카사리아 땅만 들어가면은 이게 우주에 온 기분이 들게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이 나무도 참 재미난 게 이 동네 애들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이 한 가정에 400그루는지 500그루를 키우게 할 거야. 여긴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 움브렐라 트리, 아카시아, 자카란다 나무,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을 400개 내지 500개가 한 가족이 키우게 하려고 그래. 한 500그루 요 가족, 여기 500그루, 소나무 500그루 요 가족. 그래갖고 하나에 1과차씩 줄 거예요. 1과차라는 건 얼마냐? 100원. 100원. 400개를 키우면은 400과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과차를 주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학비가 얼마냐면 20과차야. 1년만 키우면은 애들 학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 그냥 여기 막 키우라고 그러면 안 돼. 장학금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평 전체 아프리카의 모든 나무들을 잘 키워서 거기만 가도 이 숲치유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국가, 잠깐 잡아봐요. 참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이게 국가 도로야. 그런데 중국 아이들이 와갖고 구리 실는 차들이 다녀갖고 도로를 다 망가뜨렸어. 그래갖고 비만 오시면은 진흙탕이 돼. 그리고 국가도로인데 아예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녀.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요 길, 요 무프리라나부터 은돌라까지 대통령이 길을 깔아줘요. 우리 땅이 있는데 길을 깔아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국제공항이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우리 30분 거리로 우리 카사리아로 국제공항이 옮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이제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이코시티 카사리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학교 기공식 때 꼭 오시겠다고 거기에 한국에서 오신 그 황 신부님 꼭 오시라고 그때 만나자고 그래갖고 제가 이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꼭 이틀이라도 갔다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을인데 잡아봐요. 여기가 이제 그 임마누엘라라는 수녀님이 16년 동안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죠. 한 자카란다 농장이야. 여기가 80만 평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산이 없어요. 전부 전국토가 평지야. 근데 전국토가 평지인데 1500m에 있는 평지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요 기숙사를 지을 때 나를 만난 거예요. 요게 남자 기숙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업학교는 내가 좀 중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긴 지금 누가 있느냐면은 수도에 프란치스코 남자 수도의 수사님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고 내년에 신학교를 지으면은 들어오려고 12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고 2년 동안 20만 평의 농토를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다 옥수수 농장이에요. 지금은 건기에 갔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물을 다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건기 때도 농사를 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20만 평에 이렇게 옥수수, 자, 잡아봐요. 이 옥수수를 끝도 없이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옥수수를 잘라갖고, 옥수수하고 콩하고 잘라갖고, 사일리지라고, 소 먹이, 그거를 만들어갖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농장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정도 되면은 이 농장도 정말 잠비아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자, 저것도 잡아보세요. 요거는 운물이에요. 운물 하나 파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운물은 보나샘이에요. 이게 왜 보나샘이냐면은 미국에, 이분도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미국 육군 대령이야. 대령. 의사면서 대령인데 막내딸이 있는데 이 딸이 수의과 다니다가 휴가를 가갖고 뭐 MTV인가 ATV인가 오토바이 타다가 계곡에 떨어져서 죽었어.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그 딸을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죠?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장독감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장독감